경기도 이천에서 충청도로 시집으로 온 게 제가 31살이었어요.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였고 처음 시댁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집 거실에 앉아서 제가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내게 될 줄은요. 시아버지는 충청도 외곽에 땅을 꽤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젊을 때부터 농사를 짓다가 땅값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재산이 불어난 경우였죠. 농밭이 개발지구에 편입되면서 보상금도 꽤 받으셨고 그 돈으로 소도시에 상가 건물 하나를 더 마련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시골 가정이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형제들이 눈독을 들일 만한 재산이 분명히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 오기 3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댁에는 시아버지 혼자 넓은 집을 지키고 계셨고 며느리가 들어오기를 누구보다 기다리셨다고 했어요. 결혼 초부터 남편은 제게 말했어요. 아버지 많이 외로우신 분이야. 자주 연락드리고 명절엔 꼭 와야 해. 저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했어요. 원래 가족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고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시아버지도 처음엔 과묵하셨지만 인상이 나쁜 분은 아니었어요. 밥을 잘 드신다고 칭찬해 주시고 설거지를 하면 고생한다는 말도 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괜찮은 시댁에 왔구나 싶었죠. 첫 번째 균열은 결혼하고 2년이 지났을 때 생겼어요. 시아버지가 형제들을 한자리에 모으셨어요. 저도 남편 옆에 앉았어요. 큰형님 내외와 작은형님 내외도 모두 나왔고 거실에는 6명이 둘러앉았어요. 시아버지는 미리 준비해 두신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내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놓으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재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서류 봉투를 펼치시는 시아버지 손이 느리게 보였어요. 금왕 쪽 논 4,000평하고 덕평 쪽 밭은 큰아들한테 넘길 거야. 등기는 이미 해뒀어. 큰형님이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짧게 했어요. 큰형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어요. 장원 상가 건물은 작은아들한테 줄 거야. 임대료 꽤 나오니까 관리 잘해라. 작은형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형수님이 빠르게 잘됐다 라고 남편한테 속삭이는 게 들렸어요. 저는 그 다음을 기다렸어요. 시아버지가 남편을 보셨어요. 막내는 내가 지금 사는 이 집, 나중에 내가 못 살게 되면 그때 줄게. 저는 웃고 있었어요. 아마 굳은 웃음이었을 거예요. 나중에. 그 한마디였어요. 형들은 이미 등기가 된 땅과 건물을 받았는데 남편은 시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받을 수 없는 집이었어요. 그것도 시아버지가 못 살게 되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요. 남편이 알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어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참았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뭔가 말하면 분란을 일으키는 며느리가 되는 거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결정하셨으면 우리는 따라야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남편도 속으로는 섭섭했겠지만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는 그날 저녁 각자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산 분배가 끝난 다음부터 시아버지의 연락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어요. 이번 주말에 올 수 있냐? 남편이 받는 전화였는데 점점 제 핸드폰으로 직접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야, 이번 제사 음식 네가 좀 해줘야겠다. 큰 형수님은 아이가 어리다고 했고 작은 형수님은 직장이 있다고 했어요. 저도 그때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어쩐지 제 사장은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저는 갔어요. 제사 음식을 했어요.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상을 차렸어요. 큰 형수님은 과일 한 박스 들고 오셨고 작은 형수님은 시장에서 산 떡 한 상자를 가져오셨어요. 제사가 끝나고 설거지도 제가 했어요. 그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게 쌓일 줄은 몰랐죠. 결혼 3년이 지나면서 패턴이 생겼어요. 시아버지 병원 동행은 저, 집수리 부를 때 연락은 저, 명절 준비는 저, 김장은 저였어요. 형님들은 명절에 오셨다가 밥 먹고 과일 먹고 가셨어요. 그리고 가시면서 꼭 한마디씩 하셨어요. 수고했어, 막내야. 큰형님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작은형님은 조금 미안한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그게 행동으로 이어진 적은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처음 허리 수술을 받으신 건 제가 35이 되던 해였어요. 척추관 협착증이었어요. 입원하는 날 남편이 회사를 도저히 못 빠진다고 했고 큰형님은 출장 중이었어요. 작은 형님은 연락을 받고 형이 빨리 오면 내가 가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 했어요. 저 혼자 병원에 갔어요. 입원 수속을 하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마취 전 검사 서류를 챙겼어요. 시아버지는 들것에 누우시면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생이 많다.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저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진심이 어딘가 억울했어요. 진심이라면 왜 형들한테 전화를 먼저 안 하셨을까요? 수술은 4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복도 의자에 앉아서 아이 학원 픽업을 남편에게 문자로 부탁했어요. 그리고 큰형님께 연락이 됐을 때 형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수술 잘 됐어? 다행이다. 나 내일 가도 되지? 저는 네 라고 답했어요.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겨진 시아버지 옆에 저 혼자 있었어요.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시아버지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셨어요. 허리 다음에는 혈압, 혈압 다음에는 당뇨 합병증이 왔어요. 병원을 들락거리는 횟수가 늘었고 늘 거기 있는 건 저였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자정이 막 넘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시아버지였어요. 며느리야, 나 배가 좀 이상한데 어떻게 해야 하냐? 저는 잠이 덜 깬 상태로 전화를 받았어요. 응급실에 가셔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남편을 깨웠어요. 새벽 1시에 우리는 차를 몰았어요. 검사 결과 큰 건 아니었어요. 소화불량에 가스가 찼던 거였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새벽에 전화를 하셨어요. 잠이 안 온다고, 어깨가 아프다고, 갑자기 숨이 좀 차다고. 한 달 사이에 새벽 전화가 15통이 넘었어요. 남편이 큰형님께 연락했어요. 형, 아버지가 요즘 새벽에 많이 전화하시는데 우리만 받기가 너무 힘들어. 형이랑 작은 형이랑 번갈아 가면서 받으면 어떨까? 큰형님이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야, 그게 어디 가능한 얘기냐? 나 새벽에 일어나면 다음날 일을 못해. 아버지가 막내한테만 전화하시는 건 막내를 제일 믿으시는 거잖아. 그게 어디 나쁜 거냐? 작은 형님은 더 솔직했어요. 우리 집 애들이 예민해서 새벽에 전화 오면 다 깨거든. 미안하다. 그게 끝이었어요. 저는 그날 식탁에 앉아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재산은 형들이 받았는데 새벽 전화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였어요. 형들 집 애들은 예민해서 못 깨고 우리 아이는 안 예민한 것처럼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남편도 지쳐 있었어요. 미안해. 저는 괜찮아 라고 했어요. 괜찮지 않았어요. 그해 가을 남편 회사에서 대전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사실 남편이 지원을 한 거였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시댁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거든요. 대전이면 충청도였지만 시댁이 있는 소도시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였어요. 가까운 것도 먼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 이번에 대전으로 발령이 났어요.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잠깐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대전이 얼마나 머냐? 차로 1시간 반 정도요. 또 침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떡하라고?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꽤 무겁게 들렸어요. 이사 가겠다는데 어떡하라고 라는 말이 나온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처럼요. 남편이 형님들하고 번갈아 가면서 자주 오겠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그날 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큰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이사 가면 아버지 어떻게 할 거냐? 아버지 요즘 몸 좋으신 거 아니잖아. 남편이 형이랑 같이 나눠서 챙겨드려야지 라고 했더니 큰형님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나는 서울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충청도를 매번 오냐? 현실적으로 생각해.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서울에 사는 형님이 내려오기 힘드니까 이미 시댁 근처에 사는 막내가 챙겨야 한다는 논리였어요. 재산은 이미 나눠 가진 사람이요. 작은 형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장사하는 사람이라 시간을 내기가 어렵거든. 막내가 좀 더 해주면 안 되냐? 어차피 발령난 거 대전이잖아. 그렇게 먼 것도 아닌데. 저는 그날 남편이 전화를 끊고 나서 말했어요. 형님들이 받은 거 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는 거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어두웠어요. 시아버지에게서도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이던 게 사흘에 1번이 되고 그러다 하루에 1번이 됐어요. 내용은 거의 비슷했어요. 이사 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큰형이나 작은형한테 연락했더니 바쁘다고 하더라. 저는 매번 같은 말을 드렸어요. 자주 오겠다고,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드리면 달려온다고. 그런데 시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사를 안 가는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에 시아버지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며느리야, 솔직하게 물어볼게. 네가 이사를 가자고 한 거지? 저는 잠깐 숨이 멎었어요. 남편 발령난 거라서요. 발령이라는 게 꼭 따라가야 하냐? 남편 혼자 가면 안 되냐?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족이 떨어져 살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님, 저도 아이가 있는데 남편이랑 떨어져 살기는 힘들어요. 그럼 아이는 네가 데리고 여기 있으면 되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웃기면서 너무 서운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생이별시켜서라도 곁에 두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저는 알았어요. 형님들이 안 오니까요. 우리가 떠나면 아무도 없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울었어요. 남편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서럽다기보다 막막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건지, 이게 맞는 건지, 끝이 있긴 한 건지. 이사 날짜가 2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시아버지가 큰형님과 작은형님을 다시 모으셨어요. 이번에는 저도 자리에 앉았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막내가 이사 간다니까 내가 걱정이 돼서 너희들이 번갈아 가면서 좀 와줄 수 있냐? 큰형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도 이렇게 자주 내려오기가 힘들어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작은 형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게를 비우면 손해가 나요. 시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저는 그 눈빛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결국 네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아버님, 저도 대전에서 할 일이 생겨요. 아이 학교도 옮겨야 하고 저도 새로 생활을 만들어야 해요. 큰형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제가 대놓고 거절하는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야, 막내야, 형수는 그렇다고 쳐도 네가 아들인데? 남편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형, 나도 아들인데 나한테만 아들 역할을 요구하는 건 이상하지 않아? 형도 아들이잖아. 작은 형도 아들이고.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냥 가까운 애한테 부탁하는 거지 차별하는 게 아니야. 저는 그 말에 오래 담아두었던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걸 느꼈어요. 아버님,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저희가 더 많이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재산 분배할 때는 거리가 상관없었잖아요. 그때는 새 아들이 다 아들이었는데 병원 갈 때는 가까운 막내만 아들이에요. 저는 그 기준이 이해가 안 돼요.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큰형님이 헛기침을 했어요. 작은형님은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표정이 복잡하셨어요. 화가 나신 건지 당황하신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할 말이냐? 저는 웃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면허센터 할 소리를 먼저 하셨으니까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놓지 말라는 것처럼 꼭 쥐었어요. 그날 우리는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현관에서 큰형수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형수, 오늘 너무했던 거 아니에요? 저는 돌아봤어요. 형수님은 재산 받으셨어요? 형수님이 말을 못 하셨어요. 저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에 타면서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달리다가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잘 말했어.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오랫동안 참았던 숨이었어요. 이사는 예정대로 했어요. 대전 유성구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이삿날 시아버지는 오시지 않았어요. 형님들도 오지 않았어요. 우리끼리 박스를 날랐어요. 대전에서의 첫 달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전혀 안 왔어요. 형님들한테서도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어요. 그러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남편한테 큰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이야. 우리는 바로 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뇌경색이었어요. 다행하여 빠르게 발견해서 큰 손상은 없었지만 거동이 불편해지셨어요. 말씀도 조금 어눌해지셨어요. 병원에서 큰형님과 작은형님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두 분 다 지쳐 보이셨어요. 시아버지가 입원하고 나서 처음으로 형님들이 직접 나서야 했던 것 같았어요. 큰형님이 저를 보더니 말씀하셨어요. 막내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형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형님이 잠깐 멈추셨어요. 나는 서울을 못 떠나잖아. 저도 대전을 못 떠나요. 침묵이 흘렀어요. 작은 형님이 끼어들었어요. 야, 우리 셋이 돈 모아서 요양보호사 쓰면 어때? 비용은 n분의 1로.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작은 형님 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재산을 받은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큰 형님도 결국 동의했어요. 새 집이 비용을 나누기로 했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시면서 시아버지의 일상 돌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석 달이 지났을 때 산소 수치가 떨어져서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봐요, 제가 뭘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시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며느리야, 네, 너한테 미안하다. 저는 시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손이 많이 가늘어져 있었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안 괜찮지. 내가 잘못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맞다고도 아니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잡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퇴원하시고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됐을 때 비용 문제가 다시 나왔어요. 작은 형님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여유가 없다고 했어요. 큰 형님은 소송 중이라 돈을 쓰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두 분이 결국 저희를 봤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형들이 받은 재산으로 아버지 요양병원 비용 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지금 없어서 그러잖아. 그건 형들이 잘못 쓴 거잖아요. 큰형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야, 지금 형한테 그게 할 소리냐?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형, 저 예전에 이랬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제 가정이 우선이에요. 아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했어요. 재산도 못 받고, 새벽에 전화 다 받고, 병원도 다 다니고, 이제는 형들이 해야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코가 찡해졌어요. 남편이 그 말을 해준 게 늦었지만 고마웠어요. 큰형님은 그날 아무 말 없이 가셨어요. 작은 형님도 그냥 나가셨어요. 결국 새 아들이 요양병원 비용을 나누기로 다시 정리됐어요. 이번엔 문서로 했어요. 남편이 말로만 하면 또 우리한테 미루게 된다고 했고 저도 동의했어요. 시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잘 적응하셨어요. 처음에 많이 거부하셨지만 같은 또래군들과 지내시다 보니 오히려 덜 외로워하신다고 간호사 선생님이 전해주셨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뵈었어요. 과일이란 좋아하시는 식혜를 챙겨갔어요. 가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는 왜 이렇게 잘 오냐? 아버님이 저 어떻게 대하셨는지 잊어버리셨어요? 시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저는
저는 괜찮아요. 라고 했어요. 이번엔 진짜 괜찮았어요. 지금 저는 대전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은 지사에서 일하고 아이는 동네 학교에 잘 다니고 있어요. 저도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을 하는데 출근하는 아침이 좋아요. 가끔 그 거실에 앉아서 시아버지가 서류 봉투를 꺼내시던 날을 생각해요. 큰형님 내외, 작은형님 내외가 나란히 앉아있던 날을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웃었었죠. 그때 제가 웃지 말고 바로 말했어야 했나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랬어도 달라졌을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시아버지도 형님들도 심지어 저도요. 제가 배운 건 하나예요. 착하게 있으면 알아서 대우해줄 거라는 건 착각이에요. 착하게 있으면 그냥 그 상태가 당연해지는 거예요. 말을 해야 해요. 불편해도 말을 해야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해야 하고 우리 가정이 먼저라고 선을 그어야 해요. 그게 나쁜 며느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날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병실에서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이요. 며느리는 내가 잘못 봤어. 저는 어떡해요? 라고 여쭤봤어요. 만만한 줄 알았는데 제일 단단한 사람이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단단해진 게 아니에요. 원래 이랬는데 제가 그냥 참고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 아이가 크면 이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공평하지 않으면 처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나중에 해결하려면 상처가 너무 깊어진다고.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유가 당연한 희생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그게 제가 인연을 돌아보면서 얻은 거예요.